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커머디티를 강의하게 될 박정준입니다. 저희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총 9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수업을 하는 방법은 주로 먼저 핸드아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핸드아웃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스웨즈노트 넘어와서 스웨즈노트 같이 좀 읽으면서 밑줄 좀 그어드리면서 반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아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선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 파이낸스에서 말하는 선물, 파생상품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책으로 공부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로 핸드아웃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책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어진 핸드아웃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3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Key Concept and Commodity Market Analysis라고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Alternative Investment라는 토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주로 Alternative Investment라 표현하는 대체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점을 보시면은 이 Alternative Investment의 일반적인 정의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 외의 다른 상품들을 갖다가 통칭할 때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말로는 대체 투자 또는 대안 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점을 보시면 대표적인 이런 대체 투자 상품이 나와 있는데 헤지 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표현은 부동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도 있고, 벤처 캐피탈, 그 외에 뒤쪽에 나와 있는 커머디티가 나와 있는데, 이 주식과 채권 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상품들을 이제 그 외에 투자 상품을 갖다가 저희가 대체 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체 투자도 여러 가지 상품들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9시간 정도 배울 내용은 커머디티라고 표현하는 우리말로 하면 원자재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커머디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점을 보시면은 대체 투자 상품의 한 종류로 주로 원자재라고 표현하는 로우 머티리얼을 갖다가 커머디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원자재에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농산물, 세 번째가 이제 귀금속이라고 표현하는 프레셔스 메탈이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일반적인 메탈이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그러면 대체 투자 주식과 채권에 어떤 상품들을 투자할 거냐? 첫 번째가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에너지류인 거죠. 이 에너지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오일 같은 것들이에요. 오일, 가스, 이런 이제 에너지류를 갖다가 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거래가 많은 이런 대체 투자 상품들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게 agricultural product이라고 해서 농산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커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죠. 그래서 농산물 자체도 저희가 어떤 투자의 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프레셔스 메탈인데 대표적인 게 골드 같은 거죠. 금, 실버 이런 것들. 금은 그다음 팔라디움, 플래티늄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것처럼 어떤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지만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이런 금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일반적인 메탈이 있습니다. 이 메탈 중에 대표적인 게 철광석 같은 것들, 쿠퍼, 알루미늄 이런 이제 금속에 투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갖다가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점에 보시면은 커머디티를 이렇게 특징에 따라서 에너지, 그 다음에 농산물, 귀금속, 금속과 같은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분류로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exhaustible과 non-exhaustible, 즉 exhaustible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채굴량이 명확하게 한정되어져 있는 상품들, 대표적으로 이런 에너지나 메탈류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장량이 한정되어져 있는 원자재가 있는가 하면은 non-exhaustible이라고 표현하는 건 한정이 없는, 즉 생산을 하면 되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가 이런 분류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머디티를 분류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도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가보시면은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이코노믹 팩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원자재의 상품도 대부분 결국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여서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키 팩터가 어떤 것들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3.1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경기 순환이라는 게 나와 있죠. 통상적으로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순환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농산물을 제외한 에너지나 그 다음에 이런 메탈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원자재의 용처가 기업들이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거나 기업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원재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경기 자체가 좋아지면은 생산을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메탈에 대한 소비의 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제학의 논리에서 이제 디맨드가 많게 되면은 결국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류, 그다음 메탈류와 같은 이런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에 디펜드하는 속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보시면은 경기 순환은 원자재 가격 영향에 미치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꺽쇠 보시면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과 원자재 가격은 동행을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순환적인 시클리컬한 특성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 있는가 하면은 경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이 있고, 다시 경기가 다시 재상승하면서 경기 자체가 이게 순환을 하는 특성들이 있는데, 이 경기 순환의 사이클과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동행을 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시점에는 원자재 가격의 프라이스가 같이 상승을 하는가 하면은 이 국면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기와 원자재 가격이 동행하는 특성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국면에서는 에너지와 메탈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될 거고, 경기가 침체하는 국면에서는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 가격 하방에 대한 프레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꺽쇠에 보시면은 다만 원자재별로 상관관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은 앞서 언급했던 에너지나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메탈, 여기 말하는 일반적인 쿠퍼라든지 이제 알루미늄과 같은 철광석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메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와 메탈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상대적으로 경기와 이러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꺽쇠 보시면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상대적으로 경기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든
좋지 않든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자체, 디맨드 자체가 굉장히 꾸준하다 보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는, 오히려 이런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날씨 이런 것들에 대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자, 3.2에 보시면은 금리가 나와 있어요. 자,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키팩터가 방금 얘기한 이제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금리가 나와 있어요. 금리와 원자재 가격 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자, 밑에 점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원자재 가격은 어떤 관계가 있다? 네거티브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좀 찾아가 보면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떻다? 기업이나 이제 민간의 소비가 감소하는, 즉 저희가 지금 최근 뭐 글로벌리 저희 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경기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수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열되었던 경기를 갖다가 조금은 수축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금리 자체를 갖다 기준금리를 갖다 올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경기 자체는 수축이 되어질 거고, 수축되는 국면에서는 이런 커머디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원자재 가격의 가격이 어떻다? 하락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리가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수축되어져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단일 논리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 루트에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논리로 적용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외 두 가지 논리 정도가 더 들어와 있는데, 꺽쇠를 보시면은, 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픽스드 인컴의 매력이 증가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채권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약간 고개를 갸우팅할 거예요. 픽스드 인컴이라 표현하는, 또는 이제 채권이라 표현하죠. 채권은 통상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는 반대의 이제 반대로 역여관계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핸드아웃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픽스 인컴, 채권의 매력이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라고 하냐면은, 채권을 투자하는 인베스터가 있는데, 이 인베스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기투자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채권을 투자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채권을 투자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투자 대기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픽스 인컴의 매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채권을 투자한 사람은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은 전혀 매력이 없어요. 다만 내가 지금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한 대상이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채권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저희가 앞서 배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지금 투자 안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금리가 빠져가지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갖다 만기 보유할 목적으로 채권을 투자했을 때 이자를 높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얘의 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I의 매력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달러가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지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리가 다음 꺽쇠에 나와 있는데 높은 금리로 원자재 보관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원자재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에는 보관 비용이 들어가는 금리에 대한 항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늘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에 대한 하락 압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측면에서 두 번째 투자 대안 측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보관 비용 측면에서 금리와 원자재 가격은 역에 관계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3.3에 보시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원자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밑에 점을 보시면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경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 뭐예요? 여기는 금리이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조금 쿨다운 시켜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금리를 최근처럼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경기를 좀 진작을 시켜야겠다라고 할 때는 금리를 어떻게 해요? 인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 여기 있는 기준금리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꺽쇠 보시면은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라 표현하는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경기를 갖다가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건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저희가 바로 앞 3.2에서 금리와 원자재 가격은 여러 가지 논리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역에 네거티브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반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경기에 굉장히 동행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요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국면에서 원자재 가격 경기를 갖다가 진작시키면서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꺽쇠 보시면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표현하는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가 중앙은행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경기를 긴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게 될 거고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앞서 나온 금리와 같이 연결시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점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정의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통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결국 물가가 올라서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갖다가 인플레이션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원자재 가격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그냥 채광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뭐다? 물가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와 원자재는 사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여러 항목 중에 이런 원자재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건 인플레이션을 갖다 이야기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꺽쇠처럼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 가격 사이에는 콜레이션 측정해 보면 어떻다?
파지티브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완전 인플레이션을 갖다 야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니까 이 가격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성을 갖다 측정해 보면 콜레이션이 파지티브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점을 보시면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전통적인 금융상품, 즉 주식과 채권과의 관계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네거티브의 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채권은 더더욱 그래요.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거의 쥐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플레이션 시점에서 채권은 거의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채권을 앞서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될 건데 이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갖다가 관찰해 보면은 도대체 금리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금리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이제 근원들이 첫 번째가 이제 국채 금리일 텐데 이 국채 금리를 갖다가 잘 쪼개 보면은 실질경제 성장률이라고 표현하는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일반적인 금리의 구성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채가 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거기에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합산한 수치만큼은 이자를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결국 여기 있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다?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과 채권의 가격과의 관계성을 보면은 정반대의 네거티브 콜레이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반대적인 속성이 있고요. 에쿼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증 분석을 해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슬라이트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이게 스무드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통상적으로 좋은 국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경기가 악화되는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뭐가 발생해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이 경기가 좋은 국면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징후가 슬라이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식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의 파지티브한 콜레이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쿼티 가격도 충격을 받습니다. 예전도 아니죠. 최근도 저기 남미 쪽 가보면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데 가보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3.4를 보시면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은 인플레이션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이 커머디티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파지티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현재 내가 어떤 자산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채권을 줄이고 뭘 늘려야 된다? 여기 있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갖다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도대체 왜 투자하느냐? 우리가 주식을 배우면 되고 채권을 배우면 되는데 도대체 이러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왜 투자하느냐에 대한 논리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대안 투자 상품을 갖다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커머디티에 대한 인베스터가 나와 있는데 이 커머디티를 도대체 누가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골드, 이런 메탈류를 갖다가 투자하는 투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점에 보시면 해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해저라고 하는 거는 밑에 있는 꺽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머디티의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저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밑에 두 번째 꺽쇠에 보시면은 커머디티의 생산자 또는 커머디티를 매입하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체, 즉 소비자라고 나와 있는데, 크루드 오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원유인 거죠. 이 원유라는 이 커머디티가 있는데 이 원유를 누가 거래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해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원유를 가지고 정제 정렬을 해가지고 휘발유를 만드는 기업체들이 이 크루드 오일을 갖다가 사용하고자 할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GS나 SK 이런 애들이 이 원유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실질적으로 이 원유를 시추하는 원유를 채굴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채굴하는 기업체들이 있을 건데, 이 원유를 채굴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원유를 캐가지고 저기 있는 기업체에게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원유를 시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하락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 원유를 사가지고 휘발유를 만들고 디젤을 등유를 만들고 이러한 기업체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의 상승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굴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 원유를 갖다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하는데 이렇게 채굴해서 빼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만약 3개월 후에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은 지금 원유를 채굴을 해서 얘를 파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인데 그 3개월 동안 가격이 훅 꺼져버리면 굉장히 손해가 클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유 가격 하락 비용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원유를 갖다가 그런 가격 하락 위험을 갖다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상품이 선물이라는 상품을 갖다 활용하게 됩니다. 얘는 조금 더 배우게 될 거예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나는 이 원유를 갖다가 사와서 최종적인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상승해 버리면은 나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유가에 대한 하락 비용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선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유가 상승 위험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원유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단순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이제 가격 위험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투자자를 갖다가 해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스페큘레이터라고 표현했는데 이 스페큘레이터는 이런 생산자나 이런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있는 원자재를 투자의 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스페큘레이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유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유가 원유를 사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때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은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은 미리 매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리스크, 가격에 대한 이제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가격 상승에 배팅을 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갖다가 스페큘레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결국 시장에는 해저도 있고 스페큘레이터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해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격에 대한 하락 위험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파는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를 갖다가 누구와 하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과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스페큘레이터와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투기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해저들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자재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는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 팔아주느냐? 얘네들이 팔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스페큘레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페큘레이터는 가격 이제 얘네들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지면서 얘네들로부터 이제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은 다 위험 자산이잖아요. 채권과 같은 국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갖다가 내가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요구하게 되느냐?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스페큘레이터가 여기 있는 해저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상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지게 될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얘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이니 숏 해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스페큘레이터가 거래 상대방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스페큘레이터는 거래 상대방이 되어지면서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밑에 있는 빨간색 두 점은 옆에다가 핸드아웃 11페이지가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선물을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밑에 또 다른 그림을 보면은 한국가스공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갖다가 내추럴 가스라는 원자재를 갖다가 사 와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의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해저로서는 롱 해저, 미리 사는 해저로서 시장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반대의 거래를 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스페큘레이터가 되어질 겁니다. 이 스페큘레이터는 동일하게 이제 한국가스공사에게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머디티 마켓에 들어와서 거래하는 사람은 해저도 있고 스페큘레이터도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밑에 세 번째 점을 보시면은 financialization of commodity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financializ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원자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최초에 이 원자재들이 거래가 되는 이제 쓸 때 생각해 보면은 생산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원자재를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드는 기업체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인 원자재의 트레이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900년도를 넘어오면서 점점 이 원자재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들어오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이러한 금융의 세계에서 여기 있는 원자재를 또 하나의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마켓에서 과거에 원자재를 갖다가 매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런 기업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원자재를 소비하는, 수요하는 측을 보니 이런 기업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포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 즉 금융기관에 있는 기관 투자자에 의해 원자재 선물이 투자 자산 중 하나로 활용되는 걸 갖다가 Financialization of Commodity라고 표현합니다. 이 용어 정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이 원자재를 소비하면서 어떤 특성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시장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원자재를 투자하다 보니 원자재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풍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커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고요. 반대로 이 원자재의 가격이 금융자산의 가격과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즉, 저희가 이쪽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원자재의 특성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보니 채권의 가격과 원자재 가격과의 관계성을 보면은 콜레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주식과 원자재의 간의 콜레이션 측정해 보면은 콜레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원자재를 주식처럼 또는 채권처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금융자산과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즉 주가가 떨어지는 뭔가 샥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그 시점에 원자재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주가와 원자재 가격 간의 관계 콜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자산들을 갖다가 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금융기관들이 뭔가 이제 금융시장에 샥이 오게 되면은 위험자산을 갖다가 처분하고 무위험자산은 넘어가게 되는데 주식과 같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여기 있는 자산은 다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뭔가 금융시장에 샥이 오게 되면 주식을 처분한 것과 동시에 이러한 원자재와 같은 위험자산도 같이 처분하다 보니까 가격이 같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꺽쇠에 보시면은 밑에 원자재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원자재를 이제 매매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현물이라고 표현한 실제 오일을 사거나 팔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는 원유를 기초로 하는 선물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투자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이러한 실물을 자산 자체를 사가지고 투자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많은 형태는 대부분의 원자재의 선물을 갖다가 활용을 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 원자재 마켓에 들어오면서 원자재 선물의 유동성은 현저하게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다른 금융자산과 가격이 동조화되면서 원자재가 가지고 있었던 분산 효과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내려갔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선물 가격의 결정이라는 내용이 갑자기 나오죠. 원자재가 구성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귀금속도 있고 일반적인 메탈도 있는데 이 원자재를 투자하는 방법이 실제 실물을 갖다가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실물을 투자하는 걸 스팟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자재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석유 자체를 갖다가 매입을 하는 방법, 금 자체를 갖다 골드바 같은 거 직접 사는 방법, 커피 빈 자체를 갖다 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에 투자하는 단위가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이런 단위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실물로 천억 단위로 투자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는 실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부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퓨처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우리나라에는 주식에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있고 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방법이 코스피 200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자산을 갖다가 미래 3개월 후 또는 4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에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사지 않고 금을 갖다가 지금 당장 여기 오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일을 당장 사지 않고 3개월 후에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원자재를 투자하는 대부분의 방법이 실물 자체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3개월 후에 살 수 있는 또는 6개월 후에 살 수 있는 이러한 선물의 형태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5번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은 이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이 있다라고 한번 해봐요. 자, 오일은 내가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오일을 사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오일 가격이 있겠죠. 실제 오일을 갖다 실물로 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물의 가격이 S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오일을 3개월 후에 살 수 있는 계약인 선물을 갖다가 F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퓨처스의 F예요. 그러면은 이 선물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일의 현재 가격도 있지만은 오일의 3개월 후의 가격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선물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선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면 선물 가격의 결정 이제 방법이 나와 있고 보유 비용 모델이라고 해서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선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현재 시점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여기를 3개월 후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3개월 후에 저기 있는 오일을 좀 가지고 싶어요. 오일을 갖다가 1갤런을 갖다가 1갤런을 3개월 후에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현재 이 시점에 있으면서 3개월 후에 크루드 오일 1갤런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1갤런을 사요. 1갤런을 사서 3개월 동안 쭉 보관하고 있으면은 3개월 후에 1갤런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현물을 사는 방법이겠죠. 현물을 사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선물 계약을 하나 맺는 거예요. 선물 계약을 맺는데 내가 1갤런을 3개월 후에 사겠다라고 약정하는 선물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런 계약을 갖다 하나 체결하게 되면은 계약을 요 시점에서 체결하게 되면은 내가 그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3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1갤런을 갖다가 이 계약서를 들이내밀고 제가 요때 사올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파생 상품의 특징이 뭐냐? 내가 3개월 후에 오일 1갤런을 갖다가 매수하기로 약정을 할 건데 매수하는 가격을 계약 시점인 여기 요 시점에서 미리 정하는 특성이 있어요. 즉 내가 지금 100원에 사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석유 1갤런을 갖다가 100원에 사기로 약정을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3개월 후가 딱 되었을 때 1갤런을 받아오고 이때 사기로 약정한 100원을 갖다가 주는 계약을 갖다가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선물을 갖다가 이 시점에 체결한다고 했을 때 내가 3개월 후에 원유 1갤런을 갖다가 도대체 얼마에 주고 사면 되느냐라는 선물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원유의 가격이 있을 거고 이 원유를 3개월 동안 들고 가는데 발생하는 보관 비용이 발생할 건데 이 두 개를 결합한 가격으로 더한 가격으로 선물 가격을 책정하면은 페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3개월 후에 원유를 갖다가 1갤런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 3개월 후에 1갤런을 가지고 싶은데 지금 사가지고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으나 아니면은 선물 계약 하나를 갖다가 체결해가지고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나 이 두 개는 3개월 후의 시점에 보면은 똑같은 거래이다 보니까 이때 사기로 약정한 가격을 현재 가격에다가 이 원유를 들고 가는데 발생하는 보관 비용을 더해가지고 선물 가격으로 결정하면 페어하겠네 라고 표현하는 게 보유 비용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시면 선물 가격의 결정이 나와 있고 이제 보유 비용 모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을 보시면은 선물 가격의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얼마의 가격에 매매하기로 약정하면 되는지를 결정하는 모델. 즉 내가 3개월 후에 살 건데 지금 얼마에 주고 사면 되는지를 결정하는 모델을 갖다가 저희가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가격은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물 가격과 현물을 만기까지, 즉 3개월까지 보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유비용 모형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모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